안녕하세요. 임경덕입니다. ADSP 49회 기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 10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우리 보통 DW라고 부르고 데이터 마트 D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순서를 두 개의 용어를 바꿔서 쓴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좀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1번 표출화가 될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 DIKW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1번 데이터를 가공하면 곧바로 지식이 된다는 아니죠. 중간에 인포메이션, 정보가 하나 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각각의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묻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4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4번 문제에서도 동일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 중에 하나 다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은 wisdom, 뭔가 우리가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전략을 세운 거니까 그렇죠? 2번, 3번, 4번은 wisdom이 되고요. 1번에 있는 8월의 반도체 매출 중 내수 비중은 65%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정보, 인포메이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관리 측면에서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요거는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될 거고요. 이게 용어들이 참 어렵긴 합니다만 지문 속에서 그리고 문제에서 다 답이 있으니까요. 정보를 관리한 것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지문 4번이 됩니다. 6번으로 가서 데이터베이스와 DBMS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 항상 여기서 단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답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2차원 구조로만 저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요. 요 만이라고 하는 게 단정을 짓고 있죠. 보통 데이터의 구조는 훨씬 더 복잡할 수 있고요. 그래서 2차원 구조뿐만이 아니라 더 복잡한 구조, 더 다양한 구조로 저장될 수 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OLTP와 OLAP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7번이고요. OLTP의 T는 트랜잭션, 거래가 될 거고요. OLAP에서 A는 Analytics, 그러니까 분석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금융업이나 유통업 중심으로 거래들을 많이 기록을 하게 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뭔가 가치를 얻고 전략을 세우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4개의 설명 중에서 T, 뭔가 거래와 관련된 설명이 OLTP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 혹은 분석과 관련된 것들이 A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OLAP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반대로 설명을 했다거나 3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좀 단정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항목이 됩니다. 8번으로 가서요. 이제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 자주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옳은 것만 골라야 되는데요. 통제가 필요 없다 아니겠죠? 그리고 책임제에서 동의제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게 나와 있는 것은 니은과 미음이 될 거고 요거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저장 용량 단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고요. 2번입니다. 10번으로 넘어가서 문제 자체에 어떤 답이 있죠. 자연선택이라든가 돌연변이 같은 생물학적 진화의 개념을 이용한다.
아래쪽에 있는 4개 보기 중에서 생물학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는 4번 유전 알고리즘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답을 찾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용이 절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 지문과 보기를 잘 보시면 충분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파트 2로 넘어가서 데이터 분석 기획 10문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을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오른쪽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12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데요. 평가 및 전개, 보통 이제 배포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평가 및 전개 혹은 배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문 속에 사실 답이 있죠. 평가하고 전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 다음에 이제 운영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또 모니터링,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게 맞을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말, 좋은 말이네요. 13번에서 방법론을 묻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책에선지 특강에선지 설명이 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폭포수 모델, 프로토타입 모델, 나선형 모델들은 되게 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개발 방법론에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 때 약속되어 있는 순서대로, 절차대로 쭉 진행을 할 것이냐. 1번 폭포수 모델이 될 거고요. 2번 프로토타입은 뭔가 최종 결과물 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얘를 개선을 해서 더 나은 걸 만들어 보자가 될 겁니다. 3번은 나선형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일련의 절차들을 반복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 여기 있는 3번 나선형 모델이 될 거고요. KDD 분석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개발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멀기도 하고요. 눈치껏 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라고 하는 것과 조금 더 어울리는 것은 3번 나선형 모델입니다. 정확도와 정밀도에서 묻고 있는 14번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파트 2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목에서의 정확도와 정밀도의 개념은 우리 세 번째 과목에서 나오는 모형의 평가지표로서의 정확도와 정밀도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도, 정밀도, 보통 그림을 4개를 그려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느냐가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벗어났을 수 있겠죠. 그렇죠? 중심 관역이 있는데 벗어났을 때도 대신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이 아주 가깝게 모여서 찍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4가지 경우들을 가지고 정확도와 정밀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반복 측정의 안정성 측면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모여 있냐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정밀도입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더 중요하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정밀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일단 답이 될 거고요.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평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얘네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는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중심점이 우리의 목표 관역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옳은 설명이 될 거고요. 정밀도에 대한 설명 3번도 맞습니다. 4번도 좋은 말이죠. 네, 다 맞는 말이고요. 1번에서 설명이 안정성 측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밀도 이야기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네. 분석 과제 발굴에서 상향식 접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상향식과 하향식을 잘 구분을 해야겠죠. 상향식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밑이라고 하는 게 보면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 실무자를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현장이라든가 현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게 하향식이 될 텐데요. 하향식에서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어떤 이상적인 목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밑바닥에서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 이게 일반적인 하향식 접근 방식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순차적인 개발 방법과 상향식, 하향식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순차적인 개발에 가까운 것이 하향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목표가 명확하고 어떤 목표가 명확하면 절차들을 정의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개발하기가 편한 반면에 상향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이런저런 경우의 수들을 따져볼 수도 있을 거고 또 트라이얼 앤 에러의 방법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단계를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의 설명도 조금 더 하향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장기적 로드맵을 정의하는 것이다. 얘는 뭐 완전 생뚱맞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됩니다. 16번에서는 반대로 하향식 분석 접근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향식은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고 사장님이 지시를 명확하게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1번은 상향식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4번은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2번 역시 크게 관련 없는 지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상향식, 하향식에 대해서 또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원래 얘네들 순서가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편의상 제가 순서를 좀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전통적인 분석 방식을 비판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의 문제니까요. 18번은 용어를 묻는 문제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에서 정보가 인포메이션이니까 참고하셔서 I가 들어가 있는 것을 찾는다라고 해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으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문제는 맞힐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직 구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별도의 분석 전담 조직을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중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트 2의 마지막 문제고요. 협의의 분석 플랫폼 구성 요소를 묻고 있습니다. 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분석 플랫폼 자체, 어떤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도구 중심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이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4번은 좀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금 더 협의라기보다는 좀 광의에 가깝지 않냐, 조금 더 넓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3로 넘어가서 이제 차근차근 차분히 한번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1번 문제고요. 두 연속형 변수, 숫자 변수 두 개의 관계를 살펴볼 때는 산점도, 스캐터 플롯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설 검정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묻는 것이 나왔는데요. 다 옳은 말이고 특히 여기에서 유의 수준이 제1종 오류를 허용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애가
쉽지 않은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유의 수준을 보통 알파라고 지정을 해두고 1종 오류, 2종 오류, 그렇죠?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참일 때랑 대립가설이 참일 때를 두고 두 가지 경우들을 두게 되는데요. 1종 오류 알파라고 하는 것과 2종 오류 뭐 베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오류는 두 개 다 줄이면 좋겠지만 항상 트레이드오프의 관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줄이지는 못합니다. 사실 얘는 검정의 방법,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무엇을 쓸 것이냐를 결정할 때 나오는 개념이라서 조금 더 엄청 이론적으로 깊은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컨셉들만 보면 두 오류를 모두 줄일 수는 없으니 여기에 있는 알파라고 하는 1종 오류를 0.05 수준으로 고정을 해놓고 베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계 검정 방법들을 다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통계 검정들 있죠. 그 특정한 상황마다 이 베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하는 거에 개념을 묻고 있는 건데 여기가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오답이 있죠. p-value가 작아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ADS-B 시험들이 기출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좀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개념을 묻거나 아니면 아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서 좀 오해를 일으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항상 문제 중에서 보면 그 중에서 제일 답에 가까운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속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 묶어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독립사건이라든가 배반사건은 그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통계학과 수업으로 가봤다라고 해보면은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의 뭐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 묻는 것들이 많았을 건데 ADS-B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개념들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계산기를 쓰고 하는 것들이 아닌 시험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산 확률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산은 정해져 있는 몇 개의 값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가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동전이에서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1번 나올 확률, 2번, 3번, 4번, 5번 나올 확률들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각각의 확률은 당연히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 여기에 있는 6개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6건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들을 다 더한다라고 하면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헷갈리는 게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죠. 보통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뭐 곡선의 형태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규 분포가 될 수도 있고 곡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특징은 이 곡선의 아래쪽에 있는 면적을 적분하면 여기 있는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곡선에서 이 높이 값을 말하거든요. 이 높이 값은 얼마든지 0부터 1 사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메인이죠. x의 값이 0부터 뭐 0.5까지 값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연속적으로 유니폼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면 유니폼한 분포가 0이든 0.1이든 0.5든 확률이 똑같이 나온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이 영역의 면적은 1이 되어야 되거든요. 1이 되려면 여기서의 높이는 2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은 항상 0부터 1 사이가 아니라 얼마든지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개념을 묻는 문제라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회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결정계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2번이 가장 뭔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계수를 우리가 배울 때 보통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음수의 값이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결정계수에서 0이라고 하는 값이 언제냐면 우리가 보통 y는 뭐 a 더하기 bx 이런 식으로 x를 가지고 y를 설명을 하는 선형 회귀모형을 적합을 하겠죠. 근데 이때 만약에 x가 없다라고 치면 y는 a와 같은 식을 가지고 y를 설명하게 되고요. 이때 계산을 해보면 x는 없지만 선형 회귀모형을 적합을 해보면 a는 y의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측치를 y의 평균값으로 예측할 때 결정계수가 0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위에서 우리가 x가 하나 붙어 있어서 x라고 하는 인풋을 가지고 y를 설명을 해보면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균을 따졌을 때 이때 결정계수가 0이고 뭐라도 x를 쓰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결정계수가 0보다는 커지면서 x를 써서 조금 더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만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x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결정계수가 더 0보다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x를 안 쓰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정계수가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2번이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말이네요.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이 중에 3번에서 짐락, 클러스터에 관한 추출 방법이 설명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위에 보면은 층화 추출과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짐락 내부가 동질적이다. 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슷하고 서로 다른 그룹끼리는 뭔가 다르다. 이때 쓰는 거는 층화 추출이 될 거고요. 짐락 추출은 덩어리를 통째로 약간 선택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들이 수준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치고 그냥 뭐 100개 고등학교 중에서 3군데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짐락 추출 방법에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과 방법론이 잘못 이어진 것은 3번입니다. 이상값의 처리, 아웃라이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이제 상자 그림을 활용한 이상치 탐지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상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고 가도 얼마든지 이상값을 포함하고 분석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7번이고요. 기대값을 계산하는 문제이고 이거는 각각 실제 값과 확률을 곱하기 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해서 다 더해보면 2랑 6분의 1이네요. 정답을 찾아보면 6분의 1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최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x가 있는데 x에 대해서 변환을 합니다. 이 중에 a를 곱해서 뭔가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b만큼을 더해서 이동을 하는 것, 이걸 뭐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선형 변환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표준 편차, 평균, 중앙값은 값이 달라지겠죠. 계산하는 수식을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평균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더한 다음에 사람 수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z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수식이 달라지죠. 여기 z가 ax 더하기 b가 될 거니까 원래 평균이 x 바였다라고 치면은 z의 평균은 ax 바의 b만큼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중앙값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A가 0보다 크니까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니까 원래 중앙에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을 건데요. 걔를 편의상 그냥 뭐 x5라고 할까요? 네. 그럼 x5가 있었다라고 해보면 중앙값은 여기에다가 ax5 더하기 b 한 값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표준 편차의 a배만큼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외도라든가 분산 같은 애들은 이런 선형 변환을 해도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여기에서 외도 수식, 뭐 우리 분산의 수식 같은 것들을 다 지금 살펴볼 수는 없지만 특징은 첫 번째로 수식을 뜯어보면 중간중간에 원래 있던 x에서 평균을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z가 됐겠죠? z에서 z의 평균을 뺀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더하기 한 만큼, b만큼 더하기 한 부분이 여기에도 원래 x에서 b만큼 더해졌을 거고 요것도 원래 있던 x의 평균에서 b만큼 더해졌을 거니까 빼기를 해보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빼는 이 수식이 들어가 있으면 더하기 b 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또 분산도 그렇고 외도도 그렇고 분모에 보시면 표준 편차 비슷한 걸로 한번 나눠주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A라고 하는 어떤 비율도 다 보정이 됩니다. 분산도 그렇고 외도도 그렇고 상관계수도 그렇고요. 선형 변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같은 식으로 29번에서도 상관계수에 대한 변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x에다가 y에다가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평균을 어차피 빼줄 거니까 전혀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요. 2배를 해준 것도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 부호는 영향이 갑니다. 부호는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보면 부호는 반대로 가게 되겠죠. x가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관계의 정도는 고정되어 있지만 방향만 바뀌게 되면서 정답은 1번 마이너스 0.2가 됩니다. 분산 분석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이원 분류 분산 분석, 영어로 투웨이 분산 분석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투웨이 아노바가 되고요. 이거는 독립 변수, 그러니까 그룹 변수가 두 개일 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얘는 틀린 것이 될 거고요. 두 집단의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검정이 T 검정이 있고요. 정확하게는 독립이죠. 네. 독립 T 검정을 하나 쓸 수 있을 거고 F 검정을 쓸 수도 있는데 요거 두 개가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말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이 되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1번에서는 시계열의 정상성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각 시점의 관측값이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죠. 정상 시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균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은 경우 우리 차분을 해서 이렇게 보통 0을 중심으로 시간이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x의 값이 0을 중심으로 보통 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평균이 뭐 들락날락해서 트렌드가 왔다 갔다 옮기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분산도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공분산 어떤 시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시점과 이 시점에서의 어떤 그 서로의 관계의 정도는 이게 뭐 옛날 거다, 뭐 최근 거다. 그렇죠? 시점이라고 하는 게 옛날이냐 최근이냐. 주식을 보면 그렇죠. 변동성이 큰 시기가 있고 작은 시기가 있단 말이죠. 특정 시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시차, 얼마나 시간 차이가 나는가. 이 t값을 기준으로 시차에만 반응을 해서 달라진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정상 시계열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1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시계열 데이터의 각 시점의 관측값이 서로 독립이다. 완전 서로 남남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독립이면 우리가 분석을 할 이유가 없겠죠. 시계열 데이터의 각 시점의 관측치 값 자체가 서로 완전 남남이라고 하는 거는 랜덤 워크,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저거는 아예 뭐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시계열의 정상성과도 관계가 없고, 만약에 1번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굳이 시계열을 분석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32번 문제고요. 아마도 R의 결과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문제입니다. 이때 1, 4분위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음수니까 정확하게 5명의 수면 시간이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람 수를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명이 있다라고 해보면요. 첫 번째 사람이 있고 20번째 사람이 있고 중앙값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10번째 사람과 11번째 사람의 평균값이 중앙값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4분위수가 제1 4분위수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위치에서 중간쯤 되는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5명이다 라고 잡으려면 4분위수가 있고 여기에 5번째 사람이 있고 여기 6번째 사람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4분위수, 그러니까 제1 4분위수를 기준으로 왼쪽에 5명, 오른쪽에 5명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4분위수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기준으로 이게 항상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따라서 5명이 이게 걸치는 게 아니고요. 5번째 사람에서의 요 앞쪽 값이라든가 혹은 4번째와 5번째 사람의 이 중간 지점이 4분위수로 잡힐 수 있거든요. 사람의 수에 따라서 혹은 어떤 4분위수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위치들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명확하니까 정답을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류 모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묻고 있는데요. 다중 회귀 분석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얘는 분류 모형이 아니라 얘는 아주 일반적인 회귀의 문제겠죠. 관심 있는 변수가 y가 숫자일 때일 겁니다. 4분위수를 기준으로 이상치 판단하기 위한 기준값들을 잡는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IQR은 인터쿼타일 레인지고 얘는 Q3와 Q1의 차이로 계산하는 거니까 4가 맞고요. 2번에서 이상값의 하한은 Q1이라고 하는 작은 편에서 더 작게 내려가야 되고 Q3라고 하는 큰 편에서 더 크게 위로 올라가 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한값은 6, 상한값은 2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 여기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가 방향이 바뀌어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35번의 문제에서 4번의 불규칙 변동이 장기적인 요인이다 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이겠죠. 불규칙 변동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차원 척도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다차원 척도법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보면 여기 객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렇게 행에 들어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여기 객체니까 그냥 오브젝트 1부터 오브젝트 10까지가 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어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요. 얘는 여기 있는 10명의 사람들을 이런 값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관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 작은 공간에다가 위치를 이렇게 찍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원래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10차원 공간에 있었을 텐데 얘를 어떻게든 공간을 줄여가지고 2차원 공간에다가 위치를 한번 찍어서 어떤 애들끼리 가까운지 서로 먼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차원 공간에 시각화한다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변수가 더 많은데 보통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2차원 정도로 줄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계량적인 방법이 있고 비계량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유사성을 기준으로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기준으로 동질적인 그룹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룹을 만드는 거는 나중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MDS 방법을 써가지고 저차원을 사용을 한 다음에 물론 가까운 애들끼리 서로 묶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MDS의 뭐 본질적인 방법론과는 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4번의 설명은 일반적인 군집화, 클러스터링에 가까운 내용이고 분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색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비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도 줄어들 수가 없죠. 네, 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면 줄어들 텐데요. 4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38번의 설명을 해서 38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3번 군집 분석이 잘못됐네요. 군집 분석에서는 우리가 X들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Y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속 변수라든가 뭐 독립 변수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좀 약하죠. 그리고 미래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냥 X들만 활용을 해서 비슷한 관측치들을 묶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9번이고요. 알면은 쉽지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산화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이 뭐 1, 2, 3 이런 것처럼 뚝뚝뚝 떨어져 있는 애들을 의미를 하고요. 지수 분포가 연속형 분포니까 지수 분포가 연속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은 쉽게 4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초기하 분포, 기하 분포 같은 것들이 쉽게 다루지는 않는 분포다 보니까 하나씩 뜯어보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앙상블 모형에 대해서 개념을 묻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2번은 정답이고 나머지 것들은 관계가 없는 것들을 지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SVM,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맞히기 진짜 어려운 문제이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의 기본적인 컨셉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분류에도 쓸 수 있고 회귀로도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분류 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류의 문제에서 이렇게 점들이 막 찍혀 있다라고 하고요. 빨간색 점들 말고 파란색 점들도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어느 쪽이 빨간색이고 어느 쪽이 파란색인지 한번 나눠보자. 그 경계를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초록색으로 선을 이렇게 한번 긋는 거죠. 이런 초록색으로 그은 선과 같이 경계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고요. 이게 지금은 직선이지만 만약에 3차원 공간이었으면 평면으로 나왔을 거고요. 일반화를 시켜서 초평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초평면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하나 만들어서 클래스를 분류하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나누는 분류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마진이라고 하는 컨셉이 나오는데 마진 개념 앞서서 이제 그 서포트 벡터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초록색의 경계를 설정을 할 때 여기 뒤쪽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휴전선을 결정을 할 건데 가장 최전방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휴전선, 초록색 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최전방에 있는 이런 친구들, 네모친 이런 친구들이 서포트 벡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마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서포트 벡터와 이 경계선, 뭔가 만들어질 경계선이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포트 벡터들로부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팽팽한 긴장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선에서 예를 들어서 선이 조금 틀어진다거나 해보면 선까지의 거리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 서포트 벡터들 지금 최전방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마진이 최대화 된다. 서로 가장 팽팽하게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야기고 그게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에 대한 개념이 4번에서 나오고 있죠. 3번의 커널 함수는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기보다는
데이터 자체의 어떤 그 특성들을 좀 반영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만약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눠져 있으면은 소프트 벡터가 잘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점들이 이런 식으로 흔히 나오는 예제죠.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고 해보면 여기선 어떤 직선을 그어가지고 경계를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여기서 경계는 이런 S자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이터의 어떤 선형적이지 않은 관계를 설명하고 싶을 때 커널이라고 하는, 커널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변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정말 어려운 문제니까 혹시라도 이해를 못하거나 혹시라도 시험을 치르신 분들이라면 틀리셨더라도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결집값 처리에 대한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잘못된 것은 완전 분석법이죠. 결집값으로 평균을 대치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위에 나온 평균 대치법에 해당할 거니까 4번은 틀린 문제입니다. 인공신경망에서 각 층의 노드 수는 줄어들지만 은닉층의 수가 늘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있던 애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대충 그리겠습니다. 지금은 원래 있던 애가 훨씬 더 층층이 많아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1번 상황에서 2번 상황으로 바뀐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노드 수가 줄었지만, 그러니까 한 층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있는 항목의 수는 밑으로 가보면 줄었지만 층이 많아졌으니까 이거 항상 단순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은닉층의 수가 늘어도 학습 시간은 짧아진다. 또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죠. 층이 많아졌으니까 훨씬 더 많은 연결고리들, 훨씬 더 많은 가지수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은닉층이 늘어나면 비선형적 표현 능력은 반드시 사라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반드시 좋아진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보통은 더 비선형적인 표현 능력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층이 많아지면 여기 있는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가 항상 문제가 대두되게 되고요. 요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정답은 3번입니다. 혼동행렬에서 어떤 스코어를 묻는 문제가 하나 등장을 했네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F1 스코어는 양성에 대한 F1 스코어, 음성에 대한 F1 스코어를 다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양성에 대한 걸 묻느냐, 음성에 대한 걸 묻느냐, 0에 대해서냐, 1에 대해서냐, 이것을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양성 클래스에 대한 F1 스코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항상 우리가 공식이 있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양성 중심으로 보면 비율이 2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8개 중에서 실제 양성인 8개 중에서 3개를 맞췄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측한 11개 중에서 3개가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를 찾아낼 수도 있을 건데요. 요거의 조합 평균이 우리 F1 스코어가 되죠. 조합 평균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두 개의 역수를 취하고요. 나누기 1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해야 될 겁니다. 계산해보면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1이 될 거고요. 이걸 나누기 2 한 다음에 역수가 될 텐데, 마침 3분의 3분의 똑같으니까 위에 거는 3분의 19, 밑에 2가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9의 역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19분의 6이 답이 되는 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F1 스코어를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 게, F1이 두 지표의 조합 평균을 써야 되니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그 공식을 외우신 분들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그 외우다 보면 항상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지표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형태 있죠. 조합 평균을 계산하는 요 그림을 잘 생각하셨다가 검산 삼아서 한번 계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45번에서 의사결정 나무에서 분리 기준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고요. 여기서 진위도 있고 엔트로피, 분산 감소량, p-밸류, 뭐 알고리즘의 종류랑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류 모델, 그러니까 그룹을 나눌 때, 뭐 yes, no를 나눌 때 진이라든가 엔트로피를 쓰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생김새가 다르긴 합니다만 항상 0부터 1, 이 그룹에서 특정 그룹의 어떤 순도가, 그렇죠? 예를 들면 yes인 사람들의 비율이 0%다, 100%다.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 쫙 몰려 있을 때 둘 다 0의 값을 가지고요. 가장 많이 섞여 있을 때, 반반씩 섞여 있을 때, yes 반, 뭐 no 반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가장 최대값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률이 조금 다르죠. 하나는 p의 1 빼기 p고 하나는 p의 로그 p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위는 클수록 좋은 분류 기준이 된다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작을수록입니다. 여기 있는 y의 값이 뭐 진위,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될 거예요. 진위는 엔트로피든 값이 작아야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이 그룹에는, 이 덩어리에는 yes만 몰려 있어요. 뭐 no만 몰려 있어요. 요에 해당하니까 좋은 분리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작을수록 좋은 분리 기준이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설명이죠. 작을수록 노드의 불순도가 낮다. 혹은 순도가 높다. 똑같은 말이겠죠.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도 똑같은 방향이어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밑으로 가서요. 이제 진위와 엔트로피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서 같이 붙여놨는데요. 앞에 우리 그래프 한번 같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한 노드에 속한 관측시가 모두 같은 클래스다. 순도가 100%다 라는 거죠. 불순도가 매우 낮은 상태일 겁니다. 그럼 이때 진위와 엔트로피는 어차피 0과 1에 해당하는 거니까 진이든 엔트로피든 이때 불순도의 값은 이때의 값은 항상 0으로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0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연결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 중에 와드 연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1번은 컴플리트죠. 컴플리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중심끼리의 거리는 보통 뭐 센트로이드라고 부를 수 있을 거고요. 가장 가까운 거는 보통 심플이라고 불렀나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에 따라서 군집이 나오는 방법이 다를 텐데요. 와드 연결법이 여기 설명대로 오차 제곱합의 증가가 최소가 되도록 뭔가 새로운 걸 하나 묶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혼자 있으면 나랑 나의 거리니까 아주 작죠. 근데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하나를 묶을 건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를 묶게 되면은 나랑 다른 애랑 묶이게 되니까 오차의 제곱합, 우리의 평균 지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치고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다름이라고 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애랑 묶는 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랑 묶었을 때를 대비를 해보면 얘는 훨씬 더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애랑 한번 손잡아 볼까, 어떤 애를 더 묶어 볼까 할 때 군집끼리 오차 제곱합의 증가, 혼자 있었을 때보다 당연히 커질 건데 어떤 애를 더 붙였을 때 우리가 오차 제곱합, 중심도 이동할 거지만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냐. 이게 와드 연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8번에서 맨해튼 거리와 유클리드 거리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유클리드 거리는 가로질러 가는 거리죠. 그래서 여기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다. 여기 한 칸이 1이다 라고 해보면요. 맨해튼 거리는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한 칸, 위로도 한 칸, 2가 될 텐데
유클리드 거리는 가로질러 가니까 루트 2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맨해튼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보다 오히려 길 수밖에 없죠. 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옳은 설명이네요. 네, 49번, 50번 같은 류의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100건의 거래 중에서 기저귀가 포함된 거래가 51건, 맥주가 포함된 거래가 50건이다. 그리고 두 개가 모두 포함된 거는 34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관규칙 중에서 A,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포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서포트에서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죠. A, B든 B, A든 계산을 해보라고 하면 전체 중에서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래가 몇 건이냐가 될 거고요. 요거 0.34가 될 겁니다. 신뢰도, confidence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럼 A, B를 해보면 전체 A를 산 주문건, 기저귀네요. 51건이 있고 그 중에서 B도 산 거, 그렇죠? 같이 함께 산 거는 34건이 될 거니까 요거 나누기 해보면은 3분의 2가 되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0.666이 나오겠죠? 네. 신뢰도는 0.67이다가 답이 되는 거죠. 밑에 거는 제가 문항 복원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잡힌 것 같긴 한데요. 3번은 위에 거랑 서로 배반되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향상도 리프트는 비율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에서의 A의 비율을 생각을 해보면 편의상 0.5라고 하겠습니다. B의 비율도 편의상, B의 비율은 편의상이 아니고 그냥 0.5죠. 그러면 PAB 둘 다 샀을 확률을 우리가 독립을 가정하고 기저귀랑 맥주가 상관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0.25가 나올 거예요. 전체 100건의 거래가 있었으니까 0.25, 한 25건 정도에서는 두 개가 같이 담겼을 것 같아요. 랜덤으로 복불복으로 담아도 25개 정도는 담겨 있을 거예요 인데 실제로는 34건이잖아요. 그래서 25, 34 해서 실제를 우리가 독립 가정했을 때 개수로 나눠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때 비율이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해보진 않겠지만 아마 1.33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독립은 아니고 조금 더 같이 함께 담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담기는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오히려 좀 더 쉬운 문제인 것 같네요. 지지도 묻고 있습니다. 지지도는 방향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건 중에서 몇 개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같이 담긴 게 몇 개만 있는지만 보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49의 ADS-B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항상 목표는 70점이거든요. 70점을 생각을 해보면 또 불가능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험 치르신 분들은 우리 시험을 뭐 복귀할 겸 한번 살펴보셨으면 설명 같은 거 한번 들어보셨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험 치르실 분들은 최근에 보면은 유형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출제진이 들어온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기존에 너무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일 수 있는데요. 최신 경향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여러분 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은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은 너무 옛날 거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보다는 최근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시험 치기 전에 리뷰하거나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